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인 1970년대 초반, 시간을 되돌려 한반도를 내려다본다면 여러분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평양과 그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는 서울의 모습 말이죠. 당시 북한은 아시아에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1973년 서울의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기도 전에 평양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전동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1974년에는 일본과 필리핀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컬러 TV 방송을 시작하며 자본주의 진영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죠. 동해안에는 명태가 산더미처럼 쌓여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고 인민들은 국가가 세금을 없앴다는 선전에 취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는 최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북한은 어떻게 이토록 압도적인 출발선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극적인 역설의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7년 중일전쟁의 불길을 지핀 일제는 한반도를 거대한 병참기지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지형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평야가 넓은 남쪽에는 인민들의 옷과 먹거리를 책임질 경공업 공장을 세웠지만 험준한 산맥과 풍부한 지하자원이 묻힌 북쪽에는 거대한 제철소, 화학공장, 수력발전소를 몰아넣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심장은 모두 북쪽에 있었던 셈입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간 뒤 남북의 경제력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한반도 전력의 60% 이상이 북쪽에서 나왔고 남한은 전기가 부족해 백범 김구 선생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제발 전기 좀 끊지 말아달라고 사정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1965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남한의 3배가 넘었고 쓰고 남은 전기를 중국에 수출할 정도로 풍족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서도 북한의 회복력은 무서웠습니다. 소련과 중공, 동독 등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북한은 1950년대 후반 무려 10%가 넘는 경이로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무연탄과 철광석이라는 천연 자원을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원과 맞바꾸며 북한은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1970년대 평양의 거리는 자신감으로 넘쳤습니다. 삐까번쩍한 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인민들에게는 쌀밥의 고깃국이 곧 현실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일성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신기루 아래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몰락의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풍요는 스스로 일궈낸 내실이 아니라 형제 국가들의 원조와 과거의 유산이라는 빌려온 행운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균열은 인민들의 배를 채워주겠다던 김일성의 야심찬 옥수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산을 옥수수밭으로 만들라는 김일성의 지시 한마디. 그것이 북한의 강산을 회복 불가능한 죽음의 땅으로 만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땅은 서서히 숨을 멈추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투자했던 1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프로젝트가 끔찍한 악취를 풍기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북한 경제를 관짝으로 밀어넣은 그 결정적인 비극의 방해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평양의 거리에 컬러 TV가 보급되고 지하철의 대리석 벽면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던 그 무렵 북한의 심장부에서는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천리마를 타고 비상하는 듯 보였지만 그 발밑의 토양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옥수수였습니다. 전쟁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려야 했던 김일성은 옥수수를 작물의 왕이라 선포하며 북한 전역의 산등성이를 깎아 옥수수밭으로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옥수수는 지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탐욕스러운 작물입니다. 해마다 옥수수를 심어대자 풍요로웠던 땅은 금세 영양분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이 죽어가는 땅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막대한 양의 화학 비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료 공장을 돌릴 원료와 에너지는 모두 소련의 손끝에 달려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역사적 비극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립니다. 북한의 든든한 뒷배였던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늪에 빠지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는 사상 초유의 재앙을 맞이하며 휘청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양으로 향하던 검은 혈액 석유 전용관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소련은 더 이상 북한에 헐값으로 석유와 장비를 퍼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석유가 끊기자 발전소가 멈췄고 발전소가 멈추자 비료 공장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사라졌습니다. 비료를 얻지 못한 땅은 결국 옥수수조차 길러내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었고 인민들의 식탁에는 밥 대신 굶주림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북한은 정면 돌파가 아닌 기괴한 주체식 도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은 최악의 흑역사, 비난론의 저주입니다. 석유가 없으니 석회석과 무연탄으로 섬유를 만들겠다는 이 무모한 계획에 북한은 당시 국가 예산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 100억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평양의 청년들은 이 꿈의 섬유가 자신들의 온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으며 거대한 공장 건설에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난로는 생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전기를 잡아먹는 전기 괴물이었습니다. 이미 전력난에 시달리던 북한에 이 공장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100억 달러라는 거액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인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뻣뻣하고 염색조차 잘 안 되는 마치 종이 같은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의 집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동강 물줄기를 막아 서해의 거친 파도를 잠재우겠다는 서해관문 건설에 다시 한번 국가의 운명을 겁니다. 일가의 군단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갯벌에 진흙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기술력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단기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 아래 3년 만에 끝내라는 불가능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맨몸으로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옮겼고 제대로 된 설계도 없이 일단 쌓고 보는 부실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5년 만에 완공은 했지만 서둘러 쌓아 올린 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가의 건설사단이 이 관문의 보수 작업을 위해 1년 365일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거대한 건축물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북한의 국고가 텅텅 비어가고 있을 때 남쪽에서 들려온 소식은 김일성의 자존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전 세계의 눈이 서울로 향하고 남한의 눈부신 성장이 증명되던 그 순간 김일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립니다. 남조선 올림픽보다 10배는 더 크고 화려한 대회를 평양에서 열어라. 이미 파산 직전이었던 북한 경제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릴 광기 어린 축제,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남한에 지기 싫다는 그 일념 하나로 김일성은 굶주려가는 인민들의 입에서 마지막 쌀알까지 빼앗아 평양의 거리를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무모한 자존심 대결은 훗날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과연 북한은 이 단 한 번의 축제를 위해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렀을까요? 평양의 고층 아파트들이 세워지던 그 화려한 조명 뒤에서 인민들이 마주해야 했던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남쪽에서 터져나온 승전보는 평양의 주석궁을 뒤흔들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전 세계의 이목이 한강의 기적으로 쏠리고 자본주의의 번영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만개할 때 김일성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공포였습니다. 체제 경쟁에서 영원히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그 서늘한 예감 말입니다. 김일성은 비열한 수를 뒀습니다.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폭탄을 터뜨리고 미얀마 아웅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으며 급기야 858편 여객기를 공중 분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피로 물든 방해 공작은 도리어 전 세계의 외면을 불렀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미친 자들의 왕국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늙은 독재자가 선택한 마지막 카드는 판도 넘는 올인이었습니다. 서울 올림픽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화려한 축제를 평양에서 열어라. 1989년 그렇게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막이 오릅니다. 지금도 평양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15만 명 수용 규모의 5월 1일 경기장이 이때 지어졌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미 바닥난 국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인민들의 마지막 고열까지 쥐어짰습니다. 삐까번쩍한 고층 아파트들이 광복거리에 줄지어 늘어섰고 외신 기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번영의 무대가 평양 시내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올림픽과 사회주의의 축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기업들의 후원과 중개권료, 그리고 선수들이 묵었던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팔아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남겼습니다. 반면 평양의 축제는 모든 것이 공짜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외국인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기념품을 안겨줬습니다. 심지어 화려하게 지어 올린 아파트들도 돈 한 푼 안 받고 인민들에게 배급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북한의 경제는 이 한 번의 잔치로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축제에 쏟아부은 돈은 고스란히 국가의 빚이 되었고 공장들은 원료가 없어 멈춰섰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동표라는 가짜 화폐였습니다. 달러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이 중간 단계의 화폐는 김정일이 제멋대로 남발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달러와 1대1이던 가치가 1000대1까지 추락하는 그 처참한 광경 속에서 북한의 화폐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내부만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말 북한의 정신적 지주였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평양의 절친이었던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시에스쿠가 총살당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김일성은 떨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1991년 소연방의 해체였습니다. 북한의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석유와 원자재를 대주던 큰 형님 소련이 사라진 겁니다. 어제까지 콸콸 흐르던 석유가 오늘 아침 차갑게 끊겼습니다. 전력도, 교통도, 농사도 모두 멈췄습니다. 북한은 말 그대로 중세시대로 강제 소환당했습니다. 늙은 김일성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는 마지막 승부수로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합니다.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까지 불러들여 평화를 구걸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역사의 장난이었을까요? 카터가 평양을 다녀간 지 고작 2주 뒤 김일성은 심장마비로 급사합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길거리,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의 살점을 도려내야 했던 그 생지옥 같은 고난의 행군 시기. 김정일은
인민들의 입에 들어갈 쌀을 사오는 대신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인공적인 빛을 내뿜는 비밀스러운 무기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끝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그리고 사이버 암살 부대의 시초였습니다. 인민의 목숨값으로 바꾼 그 무시무시한 괴물의 탄생 비화, 그리고 2026년 현재 김정은이 그 유산을 어떻게 더 악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대망의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 썩어가는 시체와 텅 빈 창고였습니다. 정권을 이어받은 김정일 앞에 놓인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재앙,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이 비극적인 왕좌의 교체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북한 전역에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유엔이 지난 50년간 세계 10대 자연재해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잔혹했던 대홍수였습니다. 저수지에 두기 맥없이 터져나갔고 그나마 남았던 옥수수밭들은 진흙탕 속에 파묻혔습니다. 이 홍수는 단순히 농사를 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도미노의 첫 조각을 쓰러뜨린 것이었죠. 전기가 끊기자 탄광의 배수 펌프가 멈췄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탄광들이 물에 잠기자 화력 발전소에 보낼 석탄이 사라졌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철길 위에 열차가 멈춰섰고 황석과 비료를 실어 나르던 물류는 마비되었습니다. 철이 나오지 않으니 공장이 멈추고 경공업이 무너졌습니다. 한 국가의 시스템이 이토록 처참하고 연쇄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입은 손실액만 무려 25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연 평균 경제 성장률은 영하 3.8%로 곤두박질쳤고 거리에는 꽃제비라 불리는 굶주린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의 살점을 도려내야 했던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무려 100만 명에 가까운 인민들이 소리 없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처참한 굶주림의 소리가 주석궁의 담장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일은 인민들이 흙을 씹으며 죽어가는 동안 남은 달러를 긁어모아 지하 깊숙한 곳에서 핵이라는 괴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인민의 목숨값으로 바꾼 그 핵무기는 역설적으로 국제사회에 더 강력한 제재를 불러왔고 북한을 지구상의 거대한 고립된 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1년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권좌에 올랐을 때 북한의 경제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남한과의 경제 격차는 무려 22배. 김정은은 뭔가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는 원산에 거대한 호텔과 카지노를 짓고 스키장을 건설하며 관광으로 달러를 벌어들일 꿈에 부풀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을 평양에 올리며 마치 경제가 살아난 듯한 착시 현상을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의談판은 실패로 끝났고 제재의 벽은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찾아온 코로나19는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던 대중무역마저 80% 이상 급감시켰습니다. 물리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북한은 사이버 강도라는 최후의 변신을 선택합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를 내뿜는 대신 전 세계의 서버를 불태우는 길을 택한 것이죠. 그들이 훔친 23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은 단순히 범죄의 수익이 아닙니다. 그것은 70년대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무너져가는 체제의 인공호흡기를 돌리기 위해 전 세계의 주머니를 털어 만든 피해 달러입니다. 70년대 서울보다 지하철이 먼저 달렸던 평양, 명태가 넘쳐나고 세금이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황금빛 기억은 이제 낡은 흑백 사진 속에만 남았습니다. 풍요로웠던 땅은 옥수수 지력에 착취당해 황폐해졌고 자랑하던 비난론 공장은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북한이 내놓은 결과물은 인류를 위협하는 핵미사일과 당신의 스마트폰을 노리는 비열한 해킹 코드뿐입니다. 한때 우리보다 앞서갔던 그들이 왜 이토록 처참한 괴물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독선, 체제 유지라는 명목 아래 자행된 인민의 희생,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거부한 폐쇄성. 북한의 몰락은 단순한 경제 실패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절반이 겪어야 했던 거대한 시대적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북한의 굴곡진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술이 진보하고 세상이 화려해질수록 그 이면에서 소리 없이 우리를 노리는 어둠의 실체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0과 1의 세계를 유영하며 여러분의 일상과 이 나라의 안보를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70년대의 신기루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사이버 전쟁터까지 북한이 걸어온 이 비극적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들의 실체를 잊고 경계심을 늦추는 순간 역사의 비극은 언제든 다른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